자, 그 커리큘럼 스케줄을 이렇게 표 받으셨을 텐데 오늘부터 비헤비얼 파이낸스를 시작을 하고 비헤비얼 파이낸스는 모두 3번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계속 해본 경험해 보면 3번에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하고도 한 조금 2분의 1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과목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쭉 비헤비얼 파이낸스 하고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진도가 조금 느려지게 되면 중간에 보강을 좀 끼워서 이렇게 끝까지 시간을 맞추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3번에 끝나지 않고 4번까지 3번 반 정도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뒤에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도 지금 나와 있기로는 8번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 그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 새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들어와서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8번으로 끝날까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과목들이 레벨 3에서는 되게 많아서 일단은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까지를 시간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한번 끊도록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에셋 엘로케이션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보강을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스케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까지는. 그리고 CFA 시험에 레벨 3 시험이 점점 왜 또 오셨어요? 네, 레벨 3 시험이 계속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어서 옛날하고는 조금 이 방향이 바뀐다는 게 점점점 체감이 좀 많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거 딱 이런 프레임이에요라는 게 거의 벗어나지 않는 이런 프레임으로는 시험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충 짐작을 하거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저인망으로 이런저런 컨셉을 갖다가 많이 단편적인 것도 그냥 알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출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큰 골격을 알고 큰 골격 속에 많은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그 골격으로 다 물어보자 이런 것들이 요즘은 그런 쪽에서 벗어나서 조금 국지적인 주제이긴 한데 그 국지적인 주제에도 어떤 배점 비중을 좀 줘가지고 그것도 있잖아요. 물어보고 또 다른 거 국지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패턴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공부도 보면 이제는 별로 그동안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컨셉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거는 강의 진행을 하면서 같이 고민들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레벨 3는 같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강사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들으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사실은 레벨 3, 올해 이제 재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들으시겠죠, 이제. 작년에 떨어져서 재수하시거나 아니면 삼수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계속 수업을 들으시고 이러실 텐데, 감히 제가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올해 합격하신 분들한테, 만약에 시험 다시 친다면요, 레벨 3에서 시험 다시 친다면 또 꼭 이번에도 합격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이번에도 내가 합격할 수 있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사실은 제가 보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한테, 진짜 어떻게 합격을 하셨나요?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봐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남들 하는 거 비슷하게 했고요. 합격한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얼렁뚱땅 합격이 된 거죠, 이제, 그냥. 그리고 떨어진 사람도 보면 어쩌다 보니까 삐끗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내가 왜 떨어졌지? 잘 이해가 안 되게끔 하여튼 떨어지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레벨 3를 앞에서 강의하는 강사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거 나올 거야 라든지, CF 시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또는 완벽하게 모든 주제를 갖다가 다 꿰뚫고서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CF에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강사분들한테 해당되는 과목을 랜덤하게 문제를 갖다가 CF 협회에서 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강사들한테, 근데 비헤비얼 파이낸스 강사들한테 강사를 다 불러놓고 시험을 쫙 치게 되면 정말 비헤비얼 파이낸스도 꼭 맞춰야 될 카트라인을 무사히 다 통과할 수 있을까? 확률이 높겠죠.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확률은 높을 텐데 완벽하지 않다고요. 그 이야기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될 레벨이 레벨 3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강사가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금과 옥조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뭐 우리가 이제 뺏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좋긴 해요.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강사의 지식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논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강사의 수준에 그냥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레벨 3는 그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니까 앉아서 창가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거 진짜 대단히 철학적 표현이긴 한데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면서 있잖아요. 그죠? 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라고. 그리고 또 레벨 3 과목에는 이제는 실전에 거의 다 왔단 말이죠. 거의 실무에 딱 써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실무하고 왜 이렇게 좀 안 맞지? 라든지, 또는, 실무에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든지, 또는요, 실무에서는 아직 이런 거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라든지, 또는, 직접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회사에서 이런 것들 쪽으로 정책을 좀 바꿔가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 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현실하고 좀 연결을 시켜가면서 거기서 좀, 우리가 공부하는 깨달음을 좀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들이 공부하는 지식의 외연을 넓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도 재미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레벨 3는 되게 방대하거든요.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외우듯이 하다 사실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옛날에 제 충격을 받았던 게, 한번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 공부를 하는데 그때 어딜 가냐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열심히 계실 텐데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안 가고 강의 있으니까 왔지만 신학대학 도서관을 제가 가서 잠깐 도서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 공부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경은요 굉장히 경건한 그런 책이라서 절대로 낙설한다 이런 게 없고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성경책을 한 2권 3권 이렇게 펼쳐놓고요 그냥 막 줄 그어가면 낙서하고 별표하고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 해가지고 삭제 표시하고 이런 거 막 해놨더라고요. 그냥 여러 성경책에다가 무슨 도서관 우리가 수험 공부하듯이 그 성경책을 들이또 파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 공부하듯이. 그래서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은 딱 이렇게 단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읽는 거다, 무릎 꿇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온갖 낙서를 다 해가면서 막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사실은 저는 신앙적으로 좀 충격받았습니다. 성경도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보면, 어느 구절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걸, 유명한 구절들은 또 많이 알지만 전체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맥락은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걸. CFA 레벨 3도 똑같아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을 외우는 것처럼 레벨 3에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은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은 반드시 내가 외우고 간다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지금 한 7, 8개월 이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특히나 이제 레벨 3는 에세이가 되게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에세이라고 해서 본인의 생활 에세이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에세이는 그냥 주관식일 뿐입니다. 주관식을 그냥 문장으로 쓰는 거죠. 근데 문장을 갖다가 1줄, 20줄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보통 서너 줄이 끝입니다. 서너 줄 정도로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키워드나 키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그 키워드, 키 익스프레션 안 쓰게 되면 아무리 말을 많이 써도 있잖아요.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키워드 또는 키 익스프레션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갖다 좀 연습을 하시는데 그거를 보시는 방법은 기출에 나와 있던 문제를 갖다가 옛날에 기출 문제들 많이 있어요. 에세이는 기출 문제를 항상 발표를 하니까 멀티플 초이스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근데 에세이는 발표를 해요. 그 에세이를 보게 되면 가이드라인 앤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앤서가 되게 길게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 앤서 길게 돼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있잖아요. 요 문장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것은 이게 키워드군 하면 그 키워드로 있잖아요. 그 전체 길게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앤서를 한 2줄 정도로 요약하는 연습을 갖다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그러면 나중에 패턴이 키 익스프레션이 마치 이디엄처럼 무슨 수거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아주 생활화되어서 표현들이 막 됩니다.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셔야 실제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할 과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은, 저도 헷갈릴 수 있고 이러는데, 그때는 좀 같이 고민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요런 식으로 좀, 우리 한자어에 보게 되면,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어요.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같이 성장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레벨 3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저한테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되고, 뭐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겠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좀 시너지가 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레벨 3 합격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공부해야 될 걸 한번 볼게요. Behavioral Finance. Behavioral Finance는 Private Wealth Management하고 같이 묶여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이. 뭐 따로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Private Wealth Management 속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말은 전체적으로는 Private Wealth Management인데 그 안에 보게 되면 Behavioral Finance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질문으로 묻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Behavioral Finance는 Private Wealth Management와 같이 묶여서 공부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Behavioral Finance는 1, 2까지 오는 동안에 전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받으신 교재에 그 목차의 스타디 세션은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맨 첫 번째 페이지 딱 넘기면 나오는 목차의 스타디 세션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거기에 Behavioral Finance에서 리딩 7이 The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딩 8은 Behavioral Biases of Individual, 그리고 리딩 9는 Behavioral Finance and Investment Process라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Behavioral Finance의 챕터는 모두 3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시험 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있잖아요. 이 챕터에서 대부분의 시험에 나오게 되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가 두 번째 챕터입니다. 리딩 8에. The behavioral biases of individual.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의사결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는 투자 의사결정 속에 있잖아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편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의 편향들이 이게 소개가 됩니다. 주로 되게 심리학적 표현들이에요.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시험에 나와요. 자, 이거는 Behavioral Finance는 전부 다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이 여기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용어도 되게 많이 있고, 그걸 우리 레벨 2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요, 레벨 2까지는 기계의 영역에 있다가 레벨 3 Behavioral Finance로 오면서 사람의 영역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리딩 7은 The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인데, 뭔가 perspective라는 건 어떤 관점이라는 뜻이잖아요. 뭐에 대한 관점일까요? 뒤에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 뭐에 대한 관점이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관점, 결혼에 대한 관점, 이런 식의 관점들이 있을 텐데, 뭔가에 대한 Behavioral Finance만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Behavioral Finance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Traditional Finance인데, 전통 Finance, 전통 Finance하고 Behavioral Finance는 뭐가 다를까요? 어떤 관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있잖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Traditional Finance는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Behavioral Finance는 이렇게 바라봐요. 라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이거는, Investment Decision Making입니다. 투자 의사결정. 자,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전통 파이낸스는 투자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제 바라보고, Behavioral Finance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까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주로 이제 리딩 7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요. 전통 파이낸스하고 트래디셔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가 이렇게 달라요 라는 그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리딩 7에서 공부하실 것들은 이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투자 의사결정 속에 실제로 어떤 바이어스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까 라는 바이어스의 종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딩 3도 리딩 9는 리딩 8의 그냥 연장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 8에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 또 중복되는 컨셉들에 대해 연장돼서 몇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리딩 8과 9는요, 거의 하나의 챕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7이 되게 아카데믹하고, 그 다음에 8, 9는요, 바이어스에 대한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어스의 종류. 이제부터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를 공부하시는 동안은 여러분들은요,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든지 또는 뭐 심리 상담을 해주는 사람, 이런 식의 의사입니다. 의사한테 누군가가 온 거예요. 환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처방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 처방을 해주려고 하게 되면 기침을 하는 원인 병명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침을 하는 원인 병명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감일 수도 있고, 뭐 천식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요. 그냥 단순한 감기와 독감과 천식은 서로 처방하는 방법들이 다르죠. 그 정상으로 보게 되면 기침해요 이러지만 왜 기침하는 거지?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왜에 대한 거, 이유가 뭐지? 그게 바이어스입니다. 마치 어떤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런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그 행동에 나오는 바이어스를 찾아내야만이 정확하게 행동 교정이 됩니다. 이 Behavioral Finance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하실 거 아니에요? CFA가 되시게 되면.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매니저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들하고 뭔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뭔가 그 여러분이 옆에서 조언을 하거나 어드바이저를 할 때에 이 사람이 뭔가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걸 보고 왜 그러지? 하고 그 내용을 왜 그런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아주 좋은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해블 파이낸스를 공부하는 목적은 나의 고객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자. 이게 이제 그 목적이고요. 그 고객에 대한 심리만 제대로 이해된다면 우리가 아주 옵티멀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쪽으로 유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나요? 라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리딩 8이라든지 리딩 9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렇게 파악된 걸로 본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무슨 증상입니까? 그 증상을 갖다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진단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게 맞는 레메디, 어떤 조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havioral Finance는 질문이 시험에 나오는 게 딱 그거예요. 그냥 뭔가 어떤 증상에 대한 그런 클루, 실마리가 주어지고 문제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건지 바이어스니까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바이어스를 찾아내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질문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읽다 보면 재미있기도 해요. 맞아, 이런 것들이 있군이라고요. 나도 그래 라고. 나도 자유롭진 않아 라고. 그래서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데 대신에 좀 어렵기는 해요. 명의하고 그냥 일반 의사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차이가 나는 거 보게 되면 누군가는 증상을 갖다가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걸 두고 뭔가 있잖아요. 그죠? 질병에 대한 진단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그걸 물어요. 질병에 대한 진단을 네가 바로 했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그걸 바이어스라고 얘기는 표현을 해놨는데 그 바이어스는 두 종류가 있어요. 머리에서 오는 게 있고 가슴에서 오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오는 걸 일단 코그니티브 바이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슴에서 오는 걸 이모셔널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치료하기 쉽겠습니까? 머리에서 오는 거 치료하기 쉽겠어요? 가슴에서 오는 거 치료하기 쉽겠어요? 뭐 다 치료하기 어렵지. 근데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머리에서 오는 거는 치료하는 게 거의 가능합니다.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사실 1+1은 2거든. 근데 왜 너는 1+1을 갖다 계속 1이라고 말을 하니? 라고 했잖아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가슴에서 오는 거는요. 이유 없이 미워요. 도대체 왜 미워하는데?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워. 그런 것들이 가슴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슴에서 오는 거는 정말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바이어스인지를 갖다가 좀 분류를 해서 이게 머리의 바이어스인가요? 가슴의 바이어스인가요? 보고 그 머리하고 가슴에 보게 되면요. 머리하고 가슴의 거리가 별로 안 멀잖아요. 중간에 목 있고 이렇게 머리와 가슴이 있는데 실제로 그 치료를 본다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아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를. 그리고 머리와 가슴 사이 목이 있잖아요. 이 목에 해당되는 바이어스도 있어요. 목에 해당되는 바이어스는 이거는 머리의 바이어스하고 가슴의 바이어스가 좀 믹스돼 가지고 이거는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양당 간에 분류를 할 때는 믹스된 거긴 하지만 이거는 가슴의 바이어스로 봐요라든지 또는 머리의 바이어스로 봐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치유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뭔가 분류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계속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바이어스의 종류를 알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정확히 디파인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바이어스는 머리의 바이어스인가 가슴의 바이어스인가 이걸 갖다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목적은 분류된 거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죠? 치유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ehavioral Finance는 질병을 알자는 거고 증상을 주고 질병을 찾아내자. 그 다음에 그 질병이 머리끈이 가슴끈이를 확인하자.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따라서 어떤 속에 속해 있는 질병에 따라서 치유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자. 거기까지 하게 되면 Behavioral Finance는 끝입니다. 재밌겠죠? 너무 전쟁터에 나가는 무슨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시리어스하게 하실 거 없어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이제 레벨 1, 2 다 거쳐왔고, 레벨 3, 한 번 하는 게 레벨 3 두 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면 또 다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고 다 됩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야? 15네, 15. 로마 숫자 15. 첫 번째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아직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스터디 세션 3에 보면은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LOS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Behavioral Finance의 LOS는 작년에 LOS에서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LOS 안 바뀌었는데, 좀 귀찮게도, LOS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커리큘럼부 코어 리딩이 전혀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코어 리딩도 안 바뀌었고, 커리큘럼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LOS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스웨트 노트도 안 바뀌었으면 좋잖아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바뀌는 게 좋아요. 근데 스웨트 노트는 좀 바뀌었어요. 리라이팅을 했다고 해요. 다시 썼어요. 근데 다시 쓴 거를 완전히 다시 쓰진 않고 뭔가 조금씩을 추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편집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의 설명으로는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했는데 하는 것도 조금씩은 이렇게 부가 설명들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같은 LOS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써머리했던 것과 올해 써머리했던 게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작년 거는 틀렸고 올해 써머리가 맞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작년 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올해 빠진 것도 그렇고요.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터디 세션에서 제가 비헤비어럴 파이낸스 할 때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7번, 스터디 세션 3에 7번, The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의 LOS를 한번 보시면요. A, B, C, D가 있잖아요. A, B, C, D에서 하나만 좀 줄을 그어 놓을 텐데, D에 보세요, D. Compare Traditional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 on Portfolio Construction.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고 배웠어요?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아니, 레벨 1, 2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했잖아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된다고 배웠어요? 신중하게 짜야 된다, 잘 짜야 된다, 이런 건 아닐 테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배우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맨 먼저, 같은 기대수일까? 같은 기대수일까? 위험이 다르다면 기대수익이 높은 걸 선택한다. 도미넌스 프린시플을 쓰자. 도미넌스 프린시플을 써가지고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일단은 그리자. 그리고 거기다가 무형 자산을 갖다가 결합하게 되면 캐피털 마켓 라인에 넣는다. 그 캐피털 마켓 라인 중에서 내가 랜딩 포트폴리오 할 건지 아니면 바로잉 포트폴리오 할 건지는 그건 자금 조달의 문제다. 그런 게 했습니까? 안 했나 보군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피션트 프론티어는 곡선이지만 무형 자산을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이피션트 프론티어가 이제는 직선으로 바뀌잖아요. 그 직선을 우리는 캐피털 마켓 라인이라고 했고, 캐피털 마켓 라인 중에 어디에 점을 딱 찍을 건지는요, 나의 투자, 나는 내가 레버리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쓰면 되고, 레버리지 안 하고 내 돈만 가지고 할 거예요 하게 되면 국채 투자하고 마켓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한 게 전통 파이낸스의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비헤비어럴 파이낸스나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르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전통 파이낸스와 비헤비어럴 파이낸스 사실은 다르게 좀 접근을 하는데, 어느 게 좀 더 정답일까? 정답은 없어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통 파이낸스 방식을 따라가면 되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통 파이낸스가 아니고 비헤비어럴 파이낸스의 관점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맞겠군,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더불어서, 그 뒤에 보면, and the behavior capital market이라는 게 있지? 자, 캐피탈 마켓이 자본시장인데 자본시장의 형태를 갖다가 있잖아요. 비헤비어럴 파이낸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잠깐 기억을 해볼게요.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가설이 있습니다. 시장은요, 금융시장은 이래요 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 가설은 뭘 배웠습니까? 대답하기가 싫구나 이제. 알아서 다 말해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EMH 배웠을 거 아니에요. Efficient Market. 시장은 efficient market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냥 하이파티스로 끝났어요. 이게 theory가 아니에요. 그냥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있잖아요. 이론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검증을 되게 많이 거쳐야 되는 가설에 머물러 있는데 그 가설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언어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논리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이 언어논리까지 정확히 다 설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설에서 끝나지 않고 띠오리까지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설로 딱 멈춰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전통 파이낸스는 efficient 마켓이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것들에 대한 걸 또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비헤비어럴 파이낸스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게 efficient 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efficient 하지 않아요. 비헤비어럴 파이낸스에서는. 단지 efficient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비에이비얼 파이낸스는 개인 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 속에 들어있는 머리와 가슴의 바이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장에 대한 LOS가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자, 전통 파이낸스는 시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비에이비얼 파이낸스는 시장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지. 그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LOS가 거기 리딩 7에 D번이 있잖아요. 유일한 LOS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래서 거기 좀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될 게 The Behavior of Capital Market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이 자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비에이비얼 파이낸스의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마이크로한 접근이 아니고 좀 매크로한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비에이비얼 파이낸스를 물어보는 LO에서는 요 7의 D번하고 그 다음에 9번 또 보세요. 9번 Behavioral Finance and Investment Process에서 A, B, C, D, E, F, G가 있는데 그 G 보세요. G. 9 챕터의 G, LOS를 보시면 Describe how behavioral biases of investors can lead to market characteristics that may not be explained by traditional finance. behavioral bias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뭉쳐있다 보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잖아요. 또 여기서도 한번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비에이비얼 파이낸스를 매크로 관점에서 물어보는 LO에서는요. 방금 말했던 7번의 D하고 그 다음에 9번의 G하고 요 두 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요 매크로 바이어스, 매크로한 비에이비얼 파이낸스에 대한 LOS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니까 앞으로는 안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 있잖아요.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이거는 좀 준비를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무심결에 대부분이 이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 매크로한 게 갖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매크로한 게 한번 시험에 탁 나오게 되면 완전히 뒤통수 맞습니다. 전혀 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좀 신경을 나중에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9페이지 본문 쪽으로 가볼까요? 본문의 Reading 7, The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라는 거요. 그 제목 밑에다가 The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 하고 바로 밑에다가 On Investment Decision Making이라고 있잖아요. 다 한번 전체적으로 제목을 완성시켜 놓읍시다. Behavioral Finance Perspective on Investment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Behavioral Finance의 관점은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Traditional Finance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모듈 7.1 한번 볼까요? 리딩 7의 모듈 7.1. Intro, Traditional Finance vs. Behavioral Finance. 굉장히 아카데믹한 이야기가 이 챕터를 다 구성하고 있어요. 자, 밑에, 에로 7A 바로 밑에 보시면, traditional finance focus on how individuals should behave. 전통 파이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how에 동그라미 치고요. should에 동그라미 치세요. 어떻게 있잖아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traditional finance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assumes, 또 가정이 있는데 traditional finance 가정에 people are rational, risk averse, and selfish utility maximizers. 투자자에 대한 가정은 사람들은 합리적 투자자예요. 그 다음에 risk averse,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효용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 이게 전통 파이낸스에 대한 가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파이낸스에서. 페이지 넘겨보세요. 180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such individuals will act as rational economic method. 이런 류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합리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리스크 어버스한 사람이에요. 레셔널한 사람이에요. 그럼 유틸리티 맥시마이즈예요. 이걸 갖다 한 단어로 딱 말하게 되면 레셔널한 이코노믹맨이다. 우리가 뭐 경제학 공부할 때 보게 되면 합리적 경제 주체란 말을 쓰잖아요. 이런 사람을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말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그냥 로봇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사람은 이렇지가 않아요. 사이보그 같은 애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램이 모여있게 되면 which will lead to efficient market. 시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효율적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efficient market으로. 그리고 efficient market은 정의가 나와 있죠. where prices reflect all available relevant information. 그러니까 efficient market의 정의라는 게 뭐가 efficient한가요? 이건 information efficient한 거라서 모든 정보가 가격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 그런 시장이 efficient한 마켓입니다. 램이 모이게 되면 efficient 마켓이 돼요.
근데 램이라는 게 로봇 같은 애들이란 말이죠. 로봇 같은 애들이 모이게 되면 이피션트 마켓이 되는데 로봇 같지 않은 애들이 모이게 되면 이피션트 마켓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Traditional finance is concerned with the normative analysis and determining the rational solution to problem. normative analysis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규범적 분석이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있잖아요. 그죠? should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그리고 it uses prescriptive analysis to look for practical tool and the method to find those rational solution. 그래서 일단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모이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딱 그냥 처방이 내려집니다. 반면에 behavioral finance는 밑에 보면 이제 descriptive, 좀 기술적입니다. normative 하지 않아요? 이래요라고. normative는 규범직이라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descriptive한 거는 그냥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which focus on describing how individuals behave and the market decision. 자, 거기 how에 일단은 동그라미를 치고요. how 그 다음에 individuals behavior란 말이 있는데 behavior 앞에다가 do라는 대동사라는 씁시다. do. 그리고 do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how 그 다음에 동그라미 do 동그라미. 자,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게 behavioral finance입니다. should의 의미가 아니에요. how should가 아니고 how do.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합니까를 설명하는 게 behavioral finance다. 자, 그리고 it draws on concept of traditional finance psychology, adaptive economics and neuroeconomics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통 파이낸스 사이콜로지라든지 그다음에 adaptive economics, neuroeconomics 뭐 이런 유해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그런 것들이 밑에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는 게 behavioral finance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패러그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behavioral finance recognizes that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can affect decision making, leading to both emotional and cognitive bias. behavioral finance는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합니다. 자,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요 can affect decision making. 이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표현하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된다. 이걸 갖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the way information is presented라고 줄을 긋고요. 이걸 한 단어로 말하게 되면 framing이라고 합니다. framing. 어떻게 framing을 하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 원래는요, 합리적 투자자라고 하게 되면, 합리적인 진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보를 갖다가 이거 섞어가지고 뭔가를 준다고 하더라도요, 레셔널하게 판단해서 늘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합리적 투자자가 아니면 정보를 갖다가 다르게 섞게 되면은요, 이렇게 순수를 달려주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뭔가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착각도 하게 되고요, 감정적으로 뭔가 저항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leading to both emotional and cognitive bias. 그러니까 프레이밍에 따라서 사람들은 결국은 의사결정에 의사결정하다 이렇게 막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지는 이유는 이런저런 바이어스가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이어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이모셔널 바이어스, 가슴으로부터 오는 바이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머리에서 오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너무 쉬운 이야기 하고 있지. 자, 이쯤에서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영화 보러 가기 되게 좋은 날인데,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답을 받겠죠, 이제. CGV 가게 되면 CGV 콤보라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팝콘하고 콜라하고 그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콤보들이 있어요. 자, CGV 가서 콤보를 제가 시켰습니다. 영화를 보려고. 그래서 그냥, 많이 먹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하여튼 콤보를 시키긴 했는데, 좀 작은 걸 하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팝콘 작은 거 하고요, 콜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얼마였더니 9,000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9,000원이라, 제가 9,000원 내려고 딱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계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원 추가하시면요, 라지 사이즈로 바꿔줍니다. 500원 추가하면 라지 사이즈 바꿔준다고 해요. 선택은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때는? 나는 그냥 9,000원짜리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500원 하면 라지로 바꿔준다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꿉니다, 그냥. 500원 더 내고 있잖아요. 그냥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기준점이 벌써 뭐가 딱 생긴 거냐면, 야, 스몰이 9,000원이잖아. 근데 더블 라지로 바꿔준다는데 500원만 더 내면 된다고? 그런 순간요, 500원으로 라지 사이즈로 바꿔준다는 게 엄청 싸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자, 제가 먹고 싶어서 있잖아요. 라지를 갖다 딱 시켰어요. 얼마였던 9,500원 합니다. 너무 많아요. 야, 그냥 작은 걸로 바꿔주세요. 하게 되면 머릿속에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할까요, 그러면? 9,500원 라지래. 근데 그걸 스몰 사이즈로 탁 바꾸게 되면요. 그럼 얼마쯤 빼줄 거란 머릿속에 생각이 듭니까, 대충? 그럼 한 2, 3천 원은 빠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스몰 사이즈로 딱 바꾸니까 9,000원인데요? 뭐야, 500원밖에 안 빠져? 되게 느낌이 엄청 다르죠? 그래서 어느 걸 먼저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기준점을 딱 주냐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모셔널 바이어스가 확 생겨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부하시는 것들 중에 심리에서 의사결정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은요, 레퍼런스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 프레이밍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레이밍에 따라서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은 각각의 의사결정이 주는 효용이 나한테 다르기 때문인데, 스몰 사이즈를 하는 건지 라지 사이즈를 하는 건지 주는 효용이 다르기 때문인데, 자,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를 갖다 좀 잘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갖다 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론이 프로스펙트 티오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 프로스펙트 티오리가 이 비헤이비얼 파이낸스에 우리 공부해야 되는 핵심 이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예요. 2002년도에 프로스펙트 티오리는. 그래서 이 비헤이비얼 파이낸스 공부하는 동안에 노벨 경제학상을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알게 모르게 노벨 경제학상 공부 많이 했어요. CAPM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1963년도에 받은 그거. 그 다음에 이피니트 프론티어 있죠.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거. 그것도 노벨 경제학상에 받은 이야기고, 해리 마코피츠가 또 했네. 블랙숄더 머튼 옵션 프라이싱 공식. 그것도 노벨 경제상 받은 거고. 그러니까 CFA 공부해서 노벨 경제상 받은 거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드디어 이제 여기서는 그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라고 2002년도에 노벨 경제상 받은 걸 또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코그니티브 에러 또는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뭐 둘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코그니티브 이거는 머릿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오는 것보다는 이거는 바이어스라기보다는 그건 일종의 에러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에러는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이어스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 이런 개념하고 되게 비슷해서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cognitive error라는 게 errors resulting from faulty information processing or memory.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게 정보를 갖다 처리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에러가 생겼거나 또는 기억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있잖아요. 잘못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cognitive error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The emotional bias는 resulting from the prior to human emotion over rational decision making.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보다는 사람의 감정이 앞서서 뭔가 좀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을 다 cognitive bias라고 합니다. 이모셔널 바이어스. 이모셔널 바이어스의 대표적인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식을 갖다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보니까요,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주식이 있잖아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가가 원래 옛날에는 가격이 되게 좋았는데, 점점 가격이 내려가가지고요, 지금은 거의 뭐, 가격 자체가 되게 아주 낮은 그런, 그리고 어디 회생의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전망도 별로 안 좋고 그래 보이는데 말이죠. 이거 왜 주식 포기하지 않고 왜 계속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습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자라면 전망이 안 보이고 미래의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게 되면 안 해야 된다고요. 빨리 빼야 된다고요. 근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회사인데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정성을 쏟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회사로 하나 설립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손을 떼셨지만,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 사주가 이런 건 아니지만, 회사로부터 벗어나시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슴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인다운먼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애착을 주는 거예요. 특별한 애착. 특별한 애착이 가슴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런 사람한테 주식 파세요 하면 안 팝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거 봅니다. Individuals are normal. And behavioral finance에서는 사람에 대한 가정이 있는데, 사람들은 rational하다고 가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normal할 뿐입니다. 정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may or may not act in a risk-averse utility maximization manner. 아까 traditional finance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selfish하고 utility를 maximization 하고자 하고 risk-averse 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behavioral finance에서는 may or may not에 동그라미 치세요. may or may not.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이런 겁니다. 어떤 때는 risk-averse 하고 어떤 때는 risk-seeking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존재.
자,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뭔가 이 리스크를 어버스하다 이런 일관성이 없고, 뭐 이때는 어버스 할 수 있고, 리스크 시킹 할 수 있고, 이렇게 삶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their resulting decisions may be suboptimal from rational perspective. 전통적 제목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의사결정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옵티멀하지 않은 그런 의사결정을 갖다가 끄리낌없이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게 사람이라고요. This can result in markets that temporarily or persistently deviate from efficiency.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시장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합리적인 또는 효율적 시장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아니면요 persistently 계속해서 있잖아요. 합리성을 갖다가 벗어나거나 효율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 다 했네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는 사람은요 로봇이에요. 그 로봇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장은 이피션트해져요. 이렇게 되고 반면에 이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는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도 하게 되고 시장은 때로는 보면은 일시적으로 비합리성 때문에 시장이 효율성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이 계속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비합리성이 계속 유지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는. 자, 꾸준히 시장에 있잖아요. 효율성으로도 벗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어노멀리라고 하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근데 꾸준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하겠네.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초과 수익이라는 걸 못 얻겠군. 이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얻어야 될 수익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을 얻는 상태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된다. 이런 거는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걸 벗어난 거고 그런 시장은 비효율적 시장입니다. 그 비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어노멀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는 어노멀리가 생길 수 있습니까? 못 생기죠. 전통 파이낸스에서는 어노멀리가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는 얼마든지 어노멀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는 어노멀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 파이낸스가 설명하지 못하는 어노멀리들을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는요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자, 그리고 좀 지루하긴 하지만 요게 제가 읽으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읽어가지고서는 나중에 머릿속에 빨리빨리 개념이 잘 오지도 않고 뭔가 체계도 잘 안 씁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요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개념들이 잡히고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세요. Behavioral Finance can be divided into two general categories. Behavioral Finance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매크로한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한 거는 사람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매크로한 거는 시장을 Behavioral Finance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마이크로한 걸 다 공부를 하고요. 사람에 대한 걸 다 공부를 하고 매크로한 거에 대한 LO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또 오세요. By understanding how individuals and the markets actually behave. 그 how이 동그라미 치고 actually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제대로 이해만 한다라고 하면 and the divergence of actual and theoretically optimal behavior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최적이라는 일과 그게 서로 좀 같지 않다는 것만 diverge 되어 있다는 걸 만약에 이해만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it is a hope that investors can modify their actions to achieve a better outcome. 자, 이제는 사람을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뭔가 액션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됐나요? 모디파이 할 수 있다고요.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이런 바이어스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자, 레벨 2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공부하셨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맨 마지막 챕터에 IPS라는 게 있었습니까?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라는 거 혹시 그거 있었어요? 그 챕터. 제가 레벨 2 포트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강의를 하고 작년 재작년에 다른 분이 강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챕터 내용 구성을 갖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레벨 2에 IPS라는 게 있어요. 레벨 1에서도 아마 요즘은 보니까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스텝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자, 근데 저기 힌트를 하나 안 드려서 그렇구나. 그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고객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펀드 매니저로서 나한테 돈을 맡긴 고객을 위해서 있잖아요. 운용을 해야 되고, 운용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할 거라고요. 근데 그 지침은 누가 나한테 해주는 거냐면 고객이 나한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운용해 주세요라고 운용 지시 같은 겁니다. 그게 IPS라고요.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텐데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하고 인스티튜션 인베스트 쪽에 가서 자 그러면 그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는 결국은 고객이 나한테 지시하고 있는 운용 지시서라고요. 이렇게 돈을 갖다 운용을 해주세요라는 거라고요. 기관들은 보게 되면 기관들의 고객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펀드 매니저다 기관에 다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내 돈 이렇게 굴려줘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기관의 돈을 굴리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어떤 규정들이 다 있다고요. 규정에 맞춰서 운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들은요 다 속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의 클라이언트로 개인이 왔고 그 개인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만약에 포트폴리오 짜서 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 거지? 라고 포트폴리오 짜기 위한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예요. 그 기준대로만 나는 운용을 하면 됩니다. 고객하고 합의한 거니까 이제. 자, 그러면 그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스테이트먼트라는 운용 지시서 또는 운용 지침 또는 운용 기준을 갖다가 내가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응? 계획을 짜야죠. 플래닝을 해야 되는데 그 플래닝도 쪼갤 수가 있다고요.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Know your client. 당신은 고객을 이용하세요. 고객을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now the market. 그 다음에 시장을 갖다가 이해하세요. Know your client. 그 다음에 Know the market. 시장을 이해하세요.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나옵니다. 자, Know your client. 당신의 고객을 이해하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과목이 Behavioral Finance예요. 그 다음에 Know the Market, 시장을 이해하세요 라는 거요. 그 시장을 이해하는 거는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Capital Market Expectation입니다. 여러분의 레벨 3에서 공부해야 될 과목 중에.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분석이 내가 끝났어요.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하고를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Behavioral Finance가 Know Your Client, 당신의 고객을 이해하세요라는 게 첫 번째 시작하는 요 첫 걸음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그리고 그 Behavioral Finance를 공부하시면서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게 전통 파이낸스가 절대로 배척받는 게 아닙니다. 전통 파이낸스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 합리적 의사결 솔루션 쪽으로 가야 돼요. 가능하면 합리적 솔루션에 맞춰가야 된다고요. 근데 맞춰가는 걸 갖다 중간에서 막고 있는 어떤 바틀렉이 있는데 그게 바이어스입니다. 머리의 바이어스, 가슴의 바이어스. 머리의 바이어스는 치유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고집을 부리더라도 머리의 바이어스 때문이에요 하게 되면 솔루션이 합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하게 되면 그쪽에 거의 근접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가슴으로부터는 바이어스는 이게 고집이라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으로 보면 자산 배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섞어야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을 갖다가 그렇게 뭐 몰빵한다 이러면 고치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 가슴으로 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면 고치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합리적 솔루션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이해됐나요? 그럼 지향점은 뭐예요? 지향점. 우리가 뭔가를 고쳐야 된다고요. 이거 바이어스를 그냥 둘 게 아니라 지향점. 일단 뭔가 처방을 해가지고 고쳐내야 된다고요. 처방을 해서 고쳐야 되는 지향점은 전통 파이낸스 말하고 있는 옵티멀 솔루션. 그쪽으로 가게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방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처방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바이어스에 따라서 처방들이 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비헬 파이낸스는 질병을 파악하자, 그리고 뭘 처방하게 되면 옵티멀 쪽으로 가게 되겠니? 이런 걸 갖다 있잖아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 a better outcome is defined. 이 better outcome이라는 게 뭐냐면, defined as being close to optimal normative outcome suggested by traditional finance. 그러니까 better outcome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처방을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인데, 그 지향점에 해당되는 게 전통 파이낸스 말하고 있는 그런 옵티멀 솔루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normative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prescriptive analysis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냥 특별한 게 없고. 밑에 traditional finance 쪽으로 옵니다. 그것도 제목에다가 하나 좀 뭘 붙이셔야 돼요. 그 traditional finance라고 떨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다가 the decision making process라는 말을 좀 붙이셔야 돼요.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raditional finance. 요렇게 돼야 돼요. 요 앞에 말이 좀 생략이 되어 있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요. 바로 밑에 traditional finance is based on 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 시작하는데 그 앞에다가 1번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1번이라고 하고 요렇게 좀 써놓습니다. 램이라고 쓸게요. 자, 전통 투자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정한다고요? 로봇이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램이다. 레셔널하고 레셔널은 이코노믹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문장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문장 assume 가정하기를 individuals are risk averse, have perfect information and focus on maximizing their personal utility.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이에요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경제학에서 합리적 경제 주체라고 말을 하죠. 자, 181페이지로 오셔서 그 위에 Investors who behave this way are then defined as rational or 램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게 전통 파이낸스에서 말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있잖아요.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램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such behavior lead to efficient market.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은 효율적 시장으로 간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rational investor will exhibit utility theory which assert individuals have a limited budget and will select a mix of goods and service that maximize their utility. 사람들은 의사결정할 때 어떤 이론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거냐면 효용 이론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차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효용을 최대화시키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rational decision maker will follow four self-evident rules of axiom이라는 거죠. axiom이라는 게 어떤 공리란 뜻입니다. 공리.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어떤 명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있잖아요. 베이스로 깔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점 찍은 게 모두 4개가 있잖아요. X면은 공리가 모두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유틸리티 티어리 효용 이론의 핵심 이론, 효용 이론의 가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티어리는 이 4가지 가정이 밑에 깔려져 있어요. 컴플리니스 완결성이죠. 완결성. 자, 얘는 completeness assumes individuals, 사람들에 대한 가정인데 know their preference and use them to choose. 사람들은 어느 게 좀 더 좋고요, 어느 게 좀 더 안 좋다는 걸 갖다가 다 서열을 매겨서 그 순서를 갖다 정확히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보다는 B가 좋아요, B보다는 C가 좋아요 하게 되면요, 당연히 C는 그럼 A보다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완벽하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거잖아요. 알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transitivity, 이거는 assume입니다. 일관성. 자, 일관성도 transitivity assumes individual constant apply their completeness rankings. 그러니까 어떤 대안들을 이렇게 주게 되면 10개의 대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개의 대안에 대해서 나는요, 얘가 좋고, 얘가 더 좋고, 얘가 더 좋고, 얘가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선호하는지를 갖다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completeness고, 그 점수에 따라서 또 뭘 하는 거냐면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당연히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낮은 점수를 주는 건 좀 뒤로 와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대안들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면 그 대안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다 점수 줄 수 있다. 요게 이제 컴플리트니스고, 그리고 그 점수는요, 일관성 있게 가장 점수 많이 준 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점수 준 거는 가장 나쁜 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서열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명제를 엑시옴이라고 합니다. 공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인디펜던스요. 인디펜던스는 잠깐 한번 볼게요. 뭐 이게 채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Independence assumes rankings are also additive and proportional. 자, 랭킹이라는 게 어떤 부가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 한번 볼게요. If D and F are mutually exclusive choices where D is preferred and J is an additional choice that adds positive utility, then 자, D가 있고요, F가 있는데 D가 좀 더 좋아요, F보다. 근데 D에다가 J를 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에다가도 또 J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근데 D가 F보다는 더 좋다고요. 그러면 같은 J를 D에 더하고 같은 J를 F에 더하게 되면 어느 게 좀 더 좋아야 되는 건가요? 여전히 D에다가 J를 더한 게 더 좋아야죠. 그래서 J는 말이죠. 이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때 이 J가 똑같은 게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D가 F보다 좋았어요 라면 D는요, D 더하기 J 한 거는 F 더하기 J 한 것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오셔서 continuity, 연속성이요. 우리 utility 펑션, 그림 그리라고 하게 되면 점점점 찍혀지는 걸 그리질 않고 이걸 갖다가 실선으로 이어지는 선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들은 있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의 대안들이 있을 텐데 그 의사결정의 대안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각자의 효용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 걸 연속의 선에서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증명이 필요 없는 그런 명제들입니다. 증명이 필요 없는 명제를 우리는 엑시옴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네 가지 엑시옴은 유틸리티 티오리의 기본 가정입니다. 쉬었다 합시다. 잠깐.